안녕하세요. 김희들의 큐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말복이자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죠. 한낮의 기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가을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 오후도 김희들의 큐와 함께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 급등 이후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2포인트 정도 내린 채 출발했습니다. 시장을 이끌 만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개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9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이어서 쌍끌이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82억 원 그리고 기관이 791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죠. 네, 코스닥 지수는 어제와 반대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운 상태인데요. 470선 돌파하며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어제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59포인트 상승한 472.20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재정위기 완화에 대한 기대로 어제보다 1원 50전 내리면서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현재는 1원 하락한 1,128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면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 직접 전화 통화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셔도 되고 02-3153-2613번으로 연락 주시면 직접 통화도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이 시각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비교적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금일 시장의 이슈는 변동성에 따른 수급 주체별 대응이 좀 중요한 이슈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1900선 탈환을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이면서 급등락 변동성이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 부재간 변동성 노출은 사실상 투자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배트를 짧게 잡고 시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들은 시장 급등 시마다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지수 낙폭 시에 저점 순매수로 대응하면서 상당히 스마트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상 최근 증시 대응은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개인들의 대응이 훨씬 더 현명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31일에 38.2포인트 급등하면서 장중 고점인 1896.83포인트까지 1900선에 바짝 근접했을 때 개인들은 무려 한 1조 원대의 매물을 쏟아냈었고요. 당시 단기 지수 고점에 외국인과 기관은 6천억 원과 5천억 원대의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물론 파생 포지션과 연관되어 있는 물량들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 뒤로 개인들은 지난 금요일 8월 3일 지수가 1843.87로 다시 지수가 뒷걸음질 칠 때 외국인들이 단기 바닥에서 순매도를 할 때 개인들은 순매수하면서 어제 오늘처럼 지수가 플러스 반등할 때 다시금 개인들은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증시 대응은 개인들의 대응 상당히 좀 현명한 판단이었고요. 앞으로 지수가 완벽하게 우상향 터닝으로 상승 트렌드를 그릴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대응이 침착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와 시장 반등을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후반에 장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동안의 유로존의 립 서비스와 말장난이 역시나 실물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펼쳐지면서 좀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8월 3일 금요일자 미국 시장이 217포인트나 급등하면서 다시금 다우지수가 13,000선을 돌파해 줬는데요. 그에 따라 최근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은 또 단기적으로 급반등의 선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급등의 원인 자체가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6만 건 정도에서 16만 건 이상으로 신규 고용이 늘었다는 그런 호재가 반영된 것인데 문제는 8.2%의 실업률이 8.3%로 늘어났다는 것. 이것이 분명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증가는 QE3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 확산되면서 지수의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장 자체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억지스러움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의도적으로 좀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이 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과 급등락의 반복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국내에서는 많이 보도가 안 됐지만 좀 유념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의 나이트 캐피탈 그룹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식 중개업체 중에서 거래 규모 1위 수준의 나이트 캐피탈 그룹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의 혼선을 일으킨 후에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계속 주말 사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45분 만에 무려 4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내면서 나이트 캐피탈 주가가 63%나 폭락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중개 거래를 증권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어떤 위탁 기관이 거래를 시키고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 민간 기관의 증권거래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나이트 캐피탈 그룹이 증권거래 를 일으키면서 약 한 150개 주식의 주가 오류를 만들어냈고요. 실제로 6개사의 주식은 아예 거래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나이트 캐피탈 그룹의 주가가 63% 폭락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뱅가드 그룹이라든지 시티그룹, TD, 아메리트레이드 그룹 등이 나이트 캐피탈과 거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시장의 하이니 법칙이라는 마케팅의 경제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300여 가지 각가지 중소규모의 전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전 경고를 한다는 법칙인데요. 최근에 수많은 오류나 금융시장의 사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니 법칙을 고려해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 대응을 좀 안이하게 해서는 안 되고 경계감을 갖고 항상 현명한 시장 등을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면에서 금일 마지막 이슈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길계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고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오늘장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자세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 또 02-3153-1613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전화 상담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좀 몸 보양식 드셨어요? 아니요. 네, 아직 안 드셨어요? 네. 예, 이따가 저녁에 좀 챙겨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날이 참 많이 더운데요. 어떤 종목 네. 보유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전선이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전선이요. 네네. 일단 아시아나항공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7,460원이요. 네, 7,460원이요. 네, 비중은 20%고요. 비중 20%요. 네. 예, 그리고 대한전선은요? 네, 1,850원이고요. 네, 비중은 똑같이 20%입니다. 1,85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 20%. 일단 네. 두 종목에 대한 상담은 정태근 전문가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떤 네. 점이 좀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저는 이 두 종목을 장기간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네. 장기간을 가져가면 그 장기간 한두 달 정도인가, 아니면 네. 목표가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일단은 시청자님 두 종목을 장기간으로 보유하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전선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좀 네. 잘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네. 추가 매수를 해도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상담해 주세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 두 종목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두 종목 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네. 끊고 잘 들어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아시아나항공 7,4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그리고 다른 한 종목은 대한전선이죠. 매수하신 가격이 1,850원, 그리고 비중 역시 20%이십니다. 두 종목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아시아나항공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뭐 전체적인 어떤 그 차트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뭐 이제는 좀 완연하게 어떤 그 중기적인 어떤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완만하게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는 좀 가져가 보셔도 충분히 조금 괜찮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장대 양봉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급격한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부터 좀 가져간다면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원가의 한 6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유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원달러 환율 이런 부분들이 현재 조금 최근에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뭐 유가가 최근에 와서 조금 80달러에서 한 6달러 정도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은 이전에 100달러가 넘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단 변수는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전제를 깐다면은 저는 충분히 안정적인 우상향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차트 수급 먼저 보게 된다면은 자, 아래쪽에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이고요. 그리고 위쪽이 지금 이제 갈색 선이 개인들의 수급인데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고서가 조금만 더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우상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기관의 수급 한번 참고를 좀 하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추가 매수 20% 정도 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 이게 비중이 40%는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추가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자, 한 가지 이 부분만, 추가 매수는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241선 이제 올라타게 되면서 조금은 그런 고민이 나올 것 같아요. 241선이 잘 아시다시피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를 가늠하는 이평선입니다. 그렇다면은 241선 올라탄다는 것은 그만큼 추세가 이제 장기 추세가 상승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요 위에서 좀 고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시고요. 조금 지켜보시고 좀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241선 있는 241선 정도 가격이 있는 한 7,400원 정도를 한 일주일 정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추가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하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주가가 위쪽으로 그 예상과 달리 좀 올라갔을 경우에는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정고점 부근에 하시는 8,400원 정도? 한 그 부분을 좀 돌파하는 시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7,400원을 지켜졌을 경우에 1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2차적인 경우는 8,4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번 나눠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무방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신 시장이 변수란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 회사가 감자하고 난 다음에 또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액면가 이후로는 유상증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액면가가 2,500원인데 지금 주가가 1,850원이잖아요. 액면가 이하에서 주가가 있을 때는 무조건 유상증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부분이 7대1 감자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해서 1,8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대1 감자를 하게 된다면은 뭐 주식수는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수가 1억 7천만 주 정도 되는데 이게 7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어느 정도 되죠? 2,400만 주 정도 되나요? 한 3천만 주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주식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7을 곱하게 된다면은 얼마가 될까요? 12,000 얼마가 될까요? 12,000 얼마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쨌든 뭐 액면가보다 높기 때문에 유상증자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자를 했을 경우에 가만히 앉아서 10%였던 그 프리미엄 감소 부분은 좀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000원에 주가가 감자하고 난 다음에 12,000원에 주가가 되죠. 자, 잠시만 제가 화면에 좀 많이 그리는 걸 좀 어떤 분이 좀 많이 안 좋아하시는데 일단 12,300원은 좀 기준을 줄게요. 감자 7대1 감자하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보세요. 유상증자 하잖아요. 그럼 유상증자 하게 되면 유상증자 가격은 기준 현재 주가 12,3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에서 30%의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대 30%의 할인을 적용했을 때 이 주가가 9,500원 정도라고 볼게요. 500원 정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7대1로 감사했을 경우에는 10%에서 프리미엄 감소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에서 30% 최대 30%였던 할인을 적용했을 때 10 더하기 30했을 때 적어도 40%였던 프리미엄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 이 회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자금 유동성이 괜찮다면은 그 이 회사 자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회사의 어떤 그 주식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현재 팔아가지고 346억 원의 자금을 확보를 한 상황 속에서도 현재 자금이 모자라서 굳이 감자를 해서 유상증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만약에 유동성이 괜찮고 어떤 그 자산에 대한 건전성이 괜찮다면 그렇게 굳이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자를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 말대로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면은 요 2,600원 가격에서 하한가, 소위 말하는 점한가가 2번이나 갔겠습니까? 그리고 월봉 차트 볼게요. 이게 2007년도에 65,000원까지, 최대 고점이 76,000원까지 갔습니다. 76,000원 갔던 가격이 지금 11,850원이에요. 만약 이 회사가 괜찮다면은 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내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그 대한전선 같은 회사 이렇게 매수 굳이 하셔가지고 뭐 수익이 낸다면은 뭐 물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최근에 또 금강제강이라는 회사가 있죠. 금강제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상폐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리매매 들어갔죠. 대한전선 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전선이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한전선 같은 회사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1,850원에 매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감자하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5,000원까지 만약에 빠졌다 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가격이 5,000원 정도 가게 된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70% 손실이죠. 그리고 나서 종목 상담이 와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발 이런 종목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 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어요. 말리진 않겠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본인이 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 갖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제발 종목 상담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본인이 지셔야 된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지 않고 본인께서 하시라고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렇죠.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대한전선은 좀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고 아시아나항공은 장기 투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종목은 효성 OMB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8,400원 그리고 비중 30%이신데요. 단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효성 OMB 뭐 유기질 비료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인데 효성 OMB가 뭐 5,000원대부터 지금 8,300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테마가 형성되면서 조비 등과 같이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테마주를 할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대장주를 해야 됩니다. 뭐 2등주나 3등주를 할 경우에는 물론 리스크 관리는 될지언정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효성 OMB가 뭐 지금 차트상으로 61선을 타고 견고하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은 조비가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이 조정을 이제 횡보로 주고 하락하지 않고 횡보한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효성 OMB가 뭐 61선을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조비가 여기서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하면서 3차 상승이 된다면은 효성 OMB도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장주인 조비 자체가 만약에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면은 효성 OMB도 61선이 깨지고 다시 7,000원, 6,000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효성 OMB가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뭐 현재 실적으로만 올해 PER 10배 정도 수준인데 근데 대외 경제를 감안했을 때 현재 PER 10배 정도는 아무래도 고평가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주 뭐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도 10배 아니면 6, 7배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효성 OMB 같은 기업이 지금 테마를 타서 10배를 받는다는 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 OMB 같은 경우는 단순히 대장주인 조비를 보고 조비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3차 파동을 그려간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9,000원에서 9,300원으로 짧게 잡으시고 만약에 조비가 하락 추세로 내려간다 그러면 효성 OMB를 과감하게 손절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효성 OMB의 단기적인 목표가는 9,000원에서 9,300원 정도로 바라보고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들어왔는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은 22,300원 그리고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딱 거의 뭐 현재가 비슷한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계속 보유해봐도 될까요? 네, 뭐 거기에 대한 키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지고 있다 좀 봐야 되겠죠. 네. 참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이닉스 가지고 수익 냈다는 분들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종목 상담할 때도 상당히 좀 많이 증권주만큼이나 상당히 요즘은 조금 많이 안 오는데 증권주만큼이나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이상하게 좀 하이닉스 갖고는 수익 냈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상당히 안타까운 종목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개미들의 무덤이라 해야 될까요? 조금 표현이 좀 안 좋은데. 자, 요거는 일단은 갖고 계십시오. 뭐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소대의 힌트를 좀 드렸죠.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최근에 와서 좀 발을 뺐던 외국인들 좀 다시 한번 들어와주고 있죠. 자, 날짜를 볼게요. 날짜 보게 되면은 7월 11일부터 그리고 7월 26일까지 상당히 외국인 매도가 강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 쪽 매도도 마찬가지죠.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부터 그리고 며칠까지라고 할까요? 7월 27일까지 보면은 아니네요. 최근까지 8월 3일까지 하더라도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외국인 다시 들어오고 기관들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개인들이 대량 매도로 돌아섰죠. 그렇다면 수급 구조가 어떻게 본다면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하이닉스는 딴 거 말씀 안 드릴게요. 뭐 P램이라든지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부분 말씀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차피 기관 외국인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외국인들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장이 더 변수겠죠. 뭐라 해야 될까요? 프론티어 시장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된다면은 그쪽에서 자금이 주식 시장에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근데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게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업황을 업종 상당히 강한 업종을 보더라도 IT와 그리고 유럽과 연관되는 업종만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실 이유는 없겠죠. 단지 사고 난 다음에 조금 불안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딴 거 말씀 안 드릴게요. 딴 거 말씀 안 드리고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믿고 요거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맞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굳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은 자, 화면에 보면 요 굵은 초록색 선 보이죠? 이게 241선이거든요. 자, 이탈하고 난 다음에 반등시도 나오고 그리고 다시 N자형 반등시도가 나왔지만은 회복을 못했죠. 그만큼 장기 추세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려줄 건데 다시 한번 24,000원 쪽으로 더 다가갈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24,000원 부분까지 다가갔을 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한 번 정도 부대꼈을 때 아니면 뭐 한 번 정도 부대낄 때 말고 이렇게 앞전처럼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부대낄 때 말고 전격 드시면 이 앞전에 다가갔을 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24,000원까지 일단 가지고 있어 보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잘 살펴보시면서 한 24,000원까지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십시오. 이어서 한진해운도 들어왔는데요. 한진해운 이분 매수하신 가격은 14,600원이시고 또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도 상담 도와드리시죠. 한진해운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반까지 굉장히 100%가 넘는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해운주 같은 경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 한진해운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하면서 1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요번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드디어 6분기 만에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건데 여기서 컨테이너 지수가 한 번 더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한진해운은 지금 가격에서 추가 상승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경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한번 후퇴한다면은 운임 지수 하락으로 다시 한번 실적 악화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여기서 더 이상 후퇴하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3분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18,000원에서 20,000원 사이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유럽 경기나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된다는 기사를 접하셨을 때는 한진해운은 지금 뭐 손실폭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과감히
빠져나온 다음에 저점에 도달했을 때 뭐 제가 말하는 저점은 뭐 옛날에 최악의 가격이었던 뭐 7,900원대가 아니고 10,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때는 목표가를 낮춰서 한 15,000원까지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TV에서 계속 경기가 악화되지 않는다 뭐 이런 기사를 접하시면은 한진해우를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진해운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은 2171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현대 홈쇼핑을 매수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08,000원 그리고 비중이 50%. 장기적으로 보고 구입했는데 앞으로 전망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네. 이게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적인 전환일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홈쇼핑 같은 경우에 HTS를 한 번만 좀 열어보세요. 제가 이전에 CJ 홈쇼핑을 상담할 때 홈쇼핑 관련 주들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자,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8월 2일자 그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성출 수수료에 발목 잡힌 홈쇼핑이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월 1일 마찬가지 뉴스핌에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홈쇼핑 빅3, CJ 홈쇼핑, GS 홈쇼핑, 그리고 지금 상담하시는 현대 홈쇼핑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2분기 영업이 급감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 기사 방금 저도 봤는데 그 전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송출 수수료 말 그대로 방송 전파를 타게 되는 그렇게 된 수수료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실적에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보험 상품에 좀 규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상품이 왜 중요하냐면 보험 상품 자체가 지금 이제 TV 홈쇼핑의 어떤 매출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출의 30%를 넘는 상품에 대한 규제가 들어와서 판매를 못하게 된다면은 가만히 앉아서 매출의 70%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 여기에 대한 기사가 여기 있어요. 성출수료 증가도 원인이지만은 판매가 이제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제목이 2분기 영업이익 급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악재가 된다면은 지금 반등을 주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방금 말씀했던 송출 수수료인지 그리고 보험 판매에 대한 규제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대형 호재가 나타났다면 물론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경우 계속해서 악재가 되는 경우라면은 요거는 누가 봐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14만원에서 주가 급락을 했죠. 이때 당시에 송출 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급락 나왔죠. 여기 6월 중순인가 이때 당시에 어떤 얘기 나면 보험상품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2단으로 이렇게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볼게요. 여기 1차적으로 빠지고 반등 나왔죠. 이 부분 6월 초에. 잠시만요.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1차적으로 송출 수수료에 대한 악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얕은 반등 나오고 그리고 보험상품 규제되면서 또 얕은 반등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쭉 기술적으로 빠져버리니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죠. 만약에 어떤 신규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은 좀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시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05,000원 돌파가 좀 힘들지 않겠나. 만약에 기술적 반등으로 끝났을 때 105,000원에 대한 돌파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105,000원 어떤 돌파 여부에 따라서 105,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이라도 105,000원 돌파하게 된다면은 요거 뭐 한 11만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전 충분히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5,000원 돌파 여부에 따라 일단 1차적으로 대응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5,000원 저항받게 된다면은 일단 손절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105,000원 돌파하게 된다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또 보험 판매 금지라는 악재가 산재했기 때문에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105,00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포스코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이 40만 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무려 100% 힘드네요.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좀 손실 있으신 상태죠. 비중은 100% 담으셨다니 굉장히 지금 고심이 많으실 텐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경기에 민감하다고 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가격에 민감한데 철강 가격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소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중국 경기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계속 뉴스에서 접했듯이 지금 중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자체가 지금 마진율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실적 개선
개선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뚜렷한 주가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철강 산업 같은 이런 철강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분기가 다시 한번 비수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4분기 때 잠깐 반등하는 성수기가 오는데, 아무래도 그 3분기 비수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대외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까지 지금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성수기까지 간다면 포스코는 예전에 가격 45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3, 4년 장기 투자를 마음먹고 계시다면은, 만약에 3, 4년 장기 투자를 마음먹고 계시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40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비중 100%이신 게 단기간의 문제인데 40만 원 이상 되면은 40만 원 정도에서 50% 정도는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 50% 정도만 한 2, 3년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나머지 50%는 그때 가서 가장 강한 업종, 강한 종목으로 이렇게 재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보자라는 대응 전략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들어온 종목은요, STX 조선해양인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은 1,370원, 그리고 비중이 20%이시고요. 목표가 알고 싶고 또 장기로 가져가야 할까라고 하셨습니다. 또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문자까지 보내셨네요. 네. 오늘 제가 좀 악담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니까 악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어떤 그 업황이나 실적에 상관없이 안 좋게 보는 회사가 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어디냐면은 STX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웅진그룹입니다.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현재 유동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펀더멘탈이라든지 그리고 업종이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기업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싫어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STX 조선해양이 1,370원이신데 이게 한 번씩 급등을 합니다. 자, 급등을 해요. 자, 요날 날짜가 어느 날이냐면 화면 좀 같이 볼게요. 7월 31일 날 12%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 조선주의 상태가 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조선업체죠. 조선업체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갔는데, 자, 이 날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추세를 볼게요. 작년 7월달, 8월달,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급락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원인이 되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32,000원에서 지금 현재 작년 11월달, 7월달부터 해가지고 32,000원에서 지금 이제 만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3분의 1토막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유동성 문제입니다. 유동성 문제. 회사 내 자금이 그만큼 불건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루머도 들어왔죠. STX 강덕수 회장이 어음 막는 것 때문에 국내에 못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루머도 돌 만큼 안 좋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무슨 얘기 나와요? 뉴스 보면은 이것도 좀 보세요. 보면은 STX 에너지 인수 검토 얘기 나오고 있죠. 이 STX 에너지 왜 팔라고 그럴까요? 마찬가지 회사도 자금이 어떤 부족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에 그 STX 그룹 내 그 회사채 발행 내역입니다. 이게 좀 확대가 되면 참 좋을 건데 제 개인 카페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2009년 5월 달에 회사채 금리를 발행했는데 신용도가 A-인데 금리가 8.2%예요. 근데 이게 2011년 1월 4일 날 5.9%까지 하락을 했다가 2012년 7월 17일 날 가장 최근이에요. 5.9%에서 다시 7.3%로 회사채 금리가 또 올라갔어요. 자, 지금 시장 내 시장 어떤 그 채권 시장을 보게 된다면 국고채 금리도 그렇고 기준금리도 현재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 원활할 수 있는 그런 금리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좋은 금리 여건 속에서도 이 회사 회사채 금리가 7.3%라는 것은 이 회사에 어떻게 본다면 재무 건전성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돈을 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거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망하진 않겠죠. 망하진 않을 겁니다. 망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이 회사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회사가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 회사가 좀 나아지면 그때 접근을 하시고, 굳이 조선주를 접근하고 싶다면은 제가 보기에도 그나마 수주가 되고 있는 삼성중공업, 지금 솔직히 조선주도 추천 별로 안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 수주가 안 돼요, 수주가. 근데 조선주 내에서 어떤 굳이 접근을 하고 싶다면은 솔직히 STX 조선해양보다 그래도 수주가 조금이라도 되는 삼성중공업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대안 성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STX 조선해양은 조금 본전 이상으로 가격을 주게 되면은 일단 조금 팔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TX 조선해양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 02-3153-2613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시나요? 그 한국 사이버 결제랑요. 네. 기아 자동차요. 기아 자동차, 먼저 한국 사이버 결제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7,660원이요. 7,660원이요. 네. 비중은요? 30%요. 30%. 예,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이익 구간이시네요. 네.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그럼 기아차는요, 얼마에 매수하셨고, 또 아. 비중 어떻게 되시죠? 네, 기아차는 75,0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10%예요. 아, 기아차 75,000원에 비중 10%. 네. 일단 기아차도 좀 손실은 안 보고 계신 상태인데요. 네, 네. 예, 오늘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기아차 별로 큰 변동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럼 목표가도 시청자님. 궁금하고 언제까지 네.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하네요. 아, 기아차는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기아차는 2주 정도 됐어요. 한 2주 네, 전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한 7월 한 중순쯤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네, 그 정도 됐어요. 네, 그럼 한국 사이버 결제는요? 한국 사이버 같은 저번 주일에 매수했어요. 네, 그럼 두 종목 앞으로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건 전 상관이 없는데요. 네, 장기간으로 가져가도 네. 수익이 날 확률이 있다면. 업황만 그냥 좋다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께 직접 궁금하신 점 여쭤봐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두 종목 다 뭐 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익 중이라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두 종목 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종목 한 종목씩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한국 사이버 결제 먼저 상담을 해드릴 텐데 한국 사이버 결제는 이제 PD와 벤 사업을 전자결제 대행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PD 사업과 벤 사업이 뭐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PD 사업은 단순히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카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벤 사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카드 결제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할 때마다 뭐 건당 아니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에 매출이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SNS다 뭐 스마트폰이다 뭐 몇 년 전서부터 말이 많이 나왔는데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지금 주가 상승을 보면은 2011년도 초반부터 1,800원대 주가부터 지금 7,800원, 뭐 고점일 때는 9,6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기대감이 반영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뭐 1년 6개월이 넘어간 시점인데 지금에서 뭐 옛날 같은 큰 상승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NFC 시장 기대감과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은 더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이버 결제도 충분히 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기간 뭐 차트를 보시면 121선 아래로 하향하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재상승하려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으로 해서 현재 주가는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PER 10배 정도는 고평가 수준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이버 결제 뭐 단기로는 8,800원까지 이렇게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한국 사이버 결제가 전 내년까지 충분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80에서 90억 정도의 이렇게 이익을 남기겠지만 내년에는 100에서 11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그만큼 성장하는 만큼 내년까지 끌고 간다면은 아무래도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한국 사이버 결제가 10,000원 이상 11,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30%시라면 한 8,800원까지 온다면은 한 20% 정도 아니면 10%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한 11,000원까지 내년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점에 추가 매수도 해도 가능한가요? 제가 이제 추가 매수는 요즘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특히 상승한 장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기업 펀더멘털이 좋아도 대회 전체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변수가 안 좋다면은 한국 사이버 결제도 뭐 개별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더라도 대외 경제 악재에 의해서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 악재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매일 변동하는 시기에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유로존 리스크가 또 한 번 악재가 대두돼서 주가가 뭐 한 연 3일 정도 추가 하락한다 그럼 그때 가서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악재가 터져서 7,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정말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9,000원까지 보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기아차인데, 제가 기아차만 이 방송에서 한 6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기아차는 이제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쌉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 캐파를 많이 증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3년도 판매 증가가 10% 미만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기관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판매량 증가 10%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2013년에도 올해 대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실적 저평가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평균 자동차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급 차종이 많이 팔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요다의 판매량이 급증해서 지금 현대기아차의 우려감이 좀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기아차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싼 대형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중국 악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악재가 터지면은 기아차, 현대기아차가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84,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매력이 있고, 만약에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다면은 10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진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10만 원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장기로 투자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어떤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단기간에 오른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도 다시 75,000원, 7만 원 초반대, 7만 2, 3천원까지 내려간다면 매수를 해도 되지만,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7만 6천원이라는 가격에서는 추격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예, 잘 참고하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휴대전화 뒷번호가 8193님께서 SH에너지화학 보내셨는데,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1,190원, 그리고 비중이 10%이신데요. 차트를 보니까 오늘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현재 오늘도 9% 이상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 말이죠. 네. 네. 참 무슨 용기로 하셨는지 참 이럴 때 보면 저도 좀 부럽네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게 흐름을 보니까 지금 네. 막판 오니까 또 호가가 또 들썩들썩거리는데, 분봉 보시면서 상한가 진입하게 되면은 뭐 내일 쪽 그리고 모레 쪽까지는 갖고 가셔도 좀 되지 않겠나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보자, 시간이 1시 40분이네요. 1시 40분인데 일단 2시 반 이전에 조금 상한가 좀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그 상한가 호가를 좀 잡아버려야지 요게 내일 아침 쪽까지 영향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상한가에 보냈다가도 동시호가에 밀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된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자, 변동성이 확대될 때가 있죠. 자, 올해 2월달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3월달에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올라가죠. 자,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역으로 뭘 준비해야 될까요? 급락을 대비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1월달에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2월달, 3월달에도 올라갔다가 마찬가지 급락이 나오죠. 변동성 확대가 난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동성 확대가 되죠. 물론 뭐 팔자리를 주면서 빠지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도 팔자리를 주지 않고 올라갈 때 갭으로 올라갔듯이 빠질 때 갭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상당히 손해겠죠. 본인한테,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자리 절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참 용기가 좋다고 좀 해야 될까요? 뭐 좀 그런데, 자, 이거는 상담을 어떻게 좀 말씀드릴지 좀 저도 애매하네요. 이게 2시 반 이전에 상한가에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시 반 이전에, 이거는 차트로 좀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2시 반 이전에 상한가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고 된다면은 좀 내일 쪽 그리고 모레 쪽까지 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만약에 2시 반 이전에 시가를 깨버리는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한 번 정도 다시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매도를 차라리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결론이 좀 달리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결론만 좀 먼저 내릴게요. 일단은 그 2시간 이전에 위쪽으로 좀 당기게 되면서 상한가 쪽 당기게 되면은 일단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좀 만약에 시가가 오늘 얼마죠? 시가가 보자. 시가가 1200원, 1200원이네요. 만약에 시가 1200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깝지만은 조금은 손절을 바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H에너지화학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한국전력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데요. 한국전력 차트를 보니까 뭐 어제 오늘 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마다 6% 이상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전력 같은 네. 경우는 전기료 인상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동안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전기료 상승 인상 폭이 기대만큼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려감이 나왔고 또 하나는 지금의 대외 경제가 뭐 드라기 총재나 버냉키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대외 경제가 호재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발언이 호재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에 지금 두 가지 악재가 겹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가 이제 3일 연속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 121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차트가 이렇게 121선 아래로 내려가면 꼬리를 잡지 말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국전력이 2만 원 초반대 22,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잡아볼 만한 가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 한번 다시 음봉을 줘서 22,000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때는 짧게 22,000원에 잡아서 짧게 5%에서 7%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락앤락이 들어봤는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25,400원 그리고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 현재가를 보니까 25,850원. 거의 뭐 현재가나 매수하신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종목 계속 좀 보유해봐도 되는 것인지 정태근 전문가님 전망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매수가가 25,000원인가요? 25,400원이요. 5,400원이요? 네, 비중이 30%세요. 일단 최근에 좀 사신 것 같네요. 네. 잠시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저 이거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어제 이 회사가 이런 현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자, 작년 8월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회사 그 28,000원에 그 몇 주 전에 말씀드릴 때 이 회사 조금 그 매수 좀 자제하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작년 8월달 같은 경우 미국 신용등급 한해조 중 이슈가 있었지만 이때 유상증자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또 밀려버리죠. 이런 어떤 그 기업적인 어떤 신뢰 부분이 강하게 깨졌을 때는 접근 일단 하지 마세요. 일단 접근하지 마세요. 지금 잘 보세요. CJEN이 못 올라가죠. 그리고 네오이지 게임즈 못 올라가죠. 효성 지금도 올라가긴 하지만은 이제 조금 그 만회를 이제 바닥에서 한 10% 이제 만회를 했어요. 그리고 락앤락도 마찬가지죠. 이 네 회사의 공통점이 기업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려서 급락을 해버렸고 그만큼 이후에 주가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급 볼게요. 수급 보면은 자 보세요. 기관 아직도 미친듯이 계속 팔죠. 기관이 팔고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종목을 접근을 하십니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거 25,400원. 그 오늘 쪽에 이 부분은 조금 얕은 반등이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일 쪽에서 반등이 지속이 안 된다면은 내일 쪽에서 보고 무조건 매도를 하세요. 나중에 괜히 가지고 계시다가 손해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적인 신뢰가 조금 만회가 돼야 되고 기관 매도가 완화돼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내일 쪽에 반등 안 나오면 요거는 좀 팔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락앤락까지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훈 전문가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미들의 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